피부 애들은 여기에다가 비립종 같은 거 되게 노랗게도 있고 여드름도 애기인데요? 나 있어요. 4주 전에. 애기인데요? 그럼 그때가 정말 애기로서의 예쁨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4주 전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코에 이렇게 노랗게 여드름도 아니면서 비립종 같은 게 생겨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그 피지선을 증식시키는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신생아가 되면 한 달 전까지는 여드름도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신생아 방에서 저한테 협진 내는 거죠. 선생님 얼굴이 애들이 뭐 있어요. 근데 신생아를 많이 보는 교수님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는데 엄마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써니처럼 놀래서 애가 이상해요. 얼굴에 뭐가 노란 게 있어요. 얼굴에 막 여드름이 있어요. 막 놀래서 와요. 근데 신생아 보시는 소아과 선생님 괜찮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못 믿으니까 굳이 저한테 협진을 낸단 말이에요. 아주 중증이어야 된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하기 때문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3년 이전에 최소한 내가 3년 이상 아토피 피부로 괴로웠다라는 의무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모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피라라는 데 가면 내가 어느 병원에 어떤 코드를 받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제. 첫 번째, 한 달 동안 스테로이드를 발랐는데도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야,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이 뭐였어요? 면역 억제제를 써요. 면역 억제제를 3개월 정도 써요. 3개월을 썼는데도 소위 말하는 EG23. EG23이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접히는 데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몸 전체가 태선화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지 한 23이 넘지. 얼굴은 다 해봤자 저희가 점수가 800개 안 나와요. 전체 범위에서의 3, 2, 1, 뭐 붉은 정도, 태선화, 뭐 그다음에 얼마큼 긁었는지 그런 긁은 자국까지 저희가 다 봐서 평가를 하는 게 23이 넘어야 돼요. 그때는 선정층대로 두피젠트를 주는 거죠. 모유 수유 하셨어요? 참 19금인데 왜요? 안 나오더라고 잘. 저지. 내가 원래 양이 부족하셨구나. 이게 기통수가 커서 좀 잘 나올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약간 억지로 먹이긴 했어요. 하고 나면 또 그렇게 아파. 이가 없어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얘는 정말 있는 힘껏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가득한 상태로 오니까 마치 우리 침독이 얼굴에 생기는 것처럼 제 유두에 침독 습진이 생긴다고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침독 심하면 여기 어떻게 돼? 입이 갈라지고 빨개지는 것처럼 내 유두가 아예 침에 있고 압력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막 갈라지고 가렵고 따갑고 난다고. 그리고 또 애들이 너무 이제 안 빨리면 머리를 쓰는 거지. 야, 더 세게 빨아봐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엄마들이 여기다 보습제 같은 거를 좀 잘 발라놓고 그다음에 먹기 전에 그래도 아이한테 들어가니까 물로 헹궈내고 그 다음에 보통 저는 식염수로 시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해야 되는 거고. 병원에 그런 환자들 많아요. 반창고등 붙여주기도 하잖아요. 피 뽑고 났고 그러고 나서 빨개져서 오는 환자들 되게 많고 뗀 부위가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거기에 연고 바르기 조금 애매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피부가 뗄 때 이미 자극이 한번 돼 있는 거라서 미세하게 장벽이 손상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그냥 화장품을 바르자니 좀. 그럴 때 우리가 약간 장벽을 덮는 보습제들을 추천을 하기는 해요. 그러면은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아니, 너무 많이. 왜냐면 나 지금 10개 샀는데. 아주 원 없이 한번 써봅시다.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발라봐요. 진짜요? 네, 그러면 막이 좀 형성이 되면서 회복이 조금 빨라질 거고요. 근데 그건 안 좋아. 우리 보통 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바세린 같은 거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너무 답답해서 더 가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 맞는 경우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인 다음에 그 전 단계. 청소년기.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청소년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3년 전부터 기록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중증도 23 이상이어야 되고 왜냐하면 12세 이상이면 거의 성인하고 표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22지 점수 23 이상이어야 되고 이 친구들도 한 달 동안 스테로이드 발라서 효과 없어야 되고 그다음 3개월 동안 면역 억제제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을 때 그때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는 게 만 12세에서 만 17세예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르진 않네요. 만 12세면 우리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애들 봤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인지 뒷모습만 보고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인에 들어간다고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요. 물론 아주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생 같은 남자애들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300 아니고 200짜리를 주면 되니까 체중에 맞춰서. 근데 거기는 그냥 성인이라고 쳐시면 돼요. 만 6세에서 만 11세까지 얘는 기준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지평가는 저희가 눈으로 해요. 그런데 그 이지평가를 혹시라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못했을까 봐 모든 병원에는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뭘로? 사진으로. 이 사진 얘기를 왜 드리냐면 소아는 필수가 돼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아는 조금 더 쉽게 만들었어요. 1년 전부터 있다는 기록.
그 다음에 20일로 저한테 왔는데 스테로이드 한 달 발랐는데도 20일 이상이었다. 좋아지지 않았다. 차도가 없었다. 그러면 네. 이 친구한테 두피젠트를 산정특례를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진이 다른 객관적인 시각을 보기 위해서 여러 선생님이 봤는데 아무리 봐도 20일이 아니어도 좋다. 네. 그러면 걔는 소위 말하는 저희가 전문 용어로 토해내야 돼요.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던 거를 다시 토해내야 돼요. 내놔야 되는 그래서 거군요. 어머님들한테 저희도 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 알기 때문에 산정특례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안 떨어지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산복에 태어날 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강보에 쌓여있기 때문에 애들이 땀이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기저귀까지 있으니까 어떤 아이보다 기저귀 발진의 위험성이 높아질 거예요. 우선은 아이가 쓸려 있어요. 축축한데 오래 닿았을 때. 우리 그 공부 너무 많이 할 때 생리대 때문에 생긴 발진처럼 이렇게 짓물러 있어요. 쓰라리가 아프겠네요. 아프겠죠. 근데 애들이 말도 못해. 어... 그래서 되게 빨개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거기에 캔디다라는 곰팡이가 앉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그리고 마찰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게 닦아주면. 아무리 부드러워도 거칠거칠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아이를 좀 살짝 씻겨주고 다음에 톡톡톡 또 부드러운 면수건을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보습제 중에 아이들의 기저귀 발진용 보습제라고 널리 알려진 거 선생님이 네. 챙겼죠? 저 이제 비판틴 지금 3개째 챙기는 중. 제품을 저희가 한 겹을 싹 발라줘요. 더 이상 소변도 들어오지 마, 대변도 들어오지 마, 쓸려는데도 막아주겠어. 이렇게 발라주는 게 중요한 거죠. 제 아기가 이제 7월 말에 나오잖아요. 써니가 겪을 고초가 너무너무 많아요. 첫 번째, 네. 우리 써니가 겪을 대표적인 거는 땀띠랑 땀띠요. 생리대에 나오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땀띠는 제일 쉬운 말로는 땀샘이 막히는 거예요. 땀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얘네가 배관이 막히는 느낌이야. 그래서 감당을 못하는 거구나. 그렇죠. 표피만 막히면 우리가 수정량 땀띠. 그 다음에 조금 깊으면 진피 쪽에서 막힐 때가 있어요. 그건 홍색 땀띠가 나오는 거예요. 장벽에 도움이 되는 크림티를 바르는 게 좋고 약간의 염증들이 있어요. 홍색 땀띠 정도만 되면 염증 발림들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얘를 진정시키는 항염증 소재가 있는 것들을 발라주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생리대가 훨씬 큰 거 쓸 거란 말이에요. 산모 패드. 산모 패드. 생리대를 자주 갈아줘요. 아프더라도 아파도 가서 물로 잘 헹구세요. 34도 정도 되는 샤워기를 약간 부드럽게 스프레이가 되게. 우리 또 그잖아요. 막 마사지 되는 샤워기 그거 안 되고 조금 약하게 강한 샤워 틀어서 말고. 약간 미스트처럼 나오는 샤워기로 계속 헹궈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애기 제품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피부 장벽이 그때는 좀 불안전하다라고 봐야 돼요. 피부는 약산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보통 산도가 4.5에서 5.5가 되면 되게 건강한 피부 장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약산성은 태어나자마자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우리 뱃속에는 아이들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양수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갑자기 물 밖에 나온 거야. 그럼 얘는 피부가 그러면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그러니까 드는 피부 거예요? 장벽이 이제부터 외부에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조금 더 잘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4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아기들한테 발라주는 보습제에 이런 성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난 뭔지 알 것 같네? 우리 맨날 들어죠. 피부 장벽 기름 3가지. 콜레스테롤, 지방산, 세라마이드. 그렇죠. 세라마이드가 들어있는 것들을 발라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자연 보습인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글리세린, 그다음에 일부 아미노산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장벽 안에 있는 세포의 물도 머금고 그다음에 기름을 잘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름 성분이 있으면 좋기는 해요. 첫 번째는 우선 시원하게 한다. 네, 시원하게 한다. 제일 좋은 게 뭘까요? 그늘에 있는 거? 그늘에 있는 거? 더 찬물에 좋은 거. 들어가는 거? 찬물에 빨리 물을 냉찜질하면 돼요. 화상 첫 번째 치료는 뭐예요? 온도를 낮추는 거죠. 맞아. 굳이 알로에 젤 안 해도 돼요. 알로에 젤의 색깔이 되게 시원해 보이죠? 근데 안 시원해요. 잠깐 바를 때만 시원한 거군요. 그렇게 잠깐만 바르고 알로에 겔 타입이기 때문에 거기는 알코올이 오히려 더 자극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은 다 하나 그냥 온도를 낮추면 돼요. 또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면 그걸 꼭 참지 마시고 우리 그냥 진통제 드세요. 우리가 소염 진통제 이부프로펜이나 이런 계열을 먹는 방법도 있어요. 또 하나는 물집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물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 냅둬야 됩니다. 냅둬야 돼요. 네. 터트리면 우리가 가장 좋은 드레싱 제제를 우리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화상도 마찬가지인 게 물집만 빼고 그대로 덮으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그냥 물집을 이렇게 바늘로 톡 터트리고 덮어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소킹이라고 해서 식염수를 저렇게 버즈를 푹 적셔주시는 거예요. 해놓고 한 15분 정도 충분히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15분이 지나면 이 환자들한테 저희가 LED 장비로 상처의 회복을 도와주는 파장을 저희가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보통 한 10분 정도 빛을 쪼개다는데 이렇게 해서 LED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연고를 발라주게 되는데요. 그 비율은 의사 선생님이 결정을 해주고 저희가 이 병변 위에다가
충분히 약을 도포하게 됩니다. 양행을 결정할 때는 성인의 두 바닥이 되면 한 마디. 그 양으로 저희가 도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젖은 식염수를 올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세린 거즈를 올리기도 합니다. 저희가 상처가 늘어붙지 않게 충분히 올려줍니다. 그 위에는 마른 거즈를 한 겹 올리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탄력 붕대로 완벽하게 고정을 한 상태로 저희가 환자를 보내게 되고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앞이. 그러네요, 진짜. 근데 누가 봐도 얘를 그냥 줄을 끊으면 얘가 되는 거고 줄을 이으면 얘가 되는 거고 팁 사이즈도 얘가 조금 더 커요. 젤을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차이 없이 저희가 충분히 발라줄 거고요. 저는 집에서 쓸 때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써요. 시원하라고. 저희도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골고루 바르기 위해서 보통 우리 마사지 브러쉬라고 하는 것들로 펴주시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요새 그거 많이 하죠. 파운데이션 바르는 네. 스패츌라 같은 걸로 하면 되게 골고루 발라줘요. 모든 얼굴에 5단계 하는 건 안 되고요. 저희가 살이 좀 많은데 볼 이런 데는 저는 5단계로 가고 턱처럼 저희가 조금 너무 아플 때는 제가 단계를 나눠서 레이어를 줘서 이제 치료를 할 거거든요. 얘를 이렇게 밀착시켜야 돼요. 밀착시키고 다 한 다음에 움직여야 돼요. 써니는 그렇지 않지만 도드라지게 여기가 완전히 지방이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안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조금 아플 수 있어요. 턱에 붙일 때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아파요. 어때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요거 할 때는 레벨을 저희가 한 3단계 정도로 턱을 할 수는 있는데 효과는 좀 떨어지겠죠. 똑같은 햇빛에 노출이 돼도 저는 그냥 좀 괜찮은데 남편은 하얘서 그런지 빨개져요. 그쵸. 그거를 전문 용어로 피츠패트릭이라고 있어요. 피치패트릭. 사람 이름이에요. 그 피츠패트릭이 피부 타입을 구분을 했어요. 어떻게요? 6개 형태로. 피츠패트릭 타입이라 그러면 1부터 6까지 있어요. 1형, 2형, 3형, 4형, 5형, 6. 피츠패트릭 타입 5냐 6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이거는 뭐가 기준이에요? 자외선에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 1일수록 손상이 잘 돼요. 백인, 하얀 애들 있죠. 북유럽에 있는 애들 있죠. 그냥 하얀 애들 그냥. 엄청 하얀. 그냥 이렇게 러시아 사는 인형 같은 애들. 그 엘프 같은. 엘프 같은 애들이 1. 6은 그 우리 가끔 이제 보는 까맣고 눈만 하얀. 조나단? 거의 그런 조나단보다 조금 더 까만 애들. 그런 애들을 6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1이 가장 하얗고 6이 가장 까만 타입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보통 어느 정도 나냐면 3, 4 정도에서 보통 와요. 만약에 써니가 4 정도 되면 남편이 2, 3 정도 본다고. 네네. 다음에 6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햇볕을 볼수록 자꾸만 색소 침착이 돼요. 까맣게 남아요. 다형 광발증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에 노출되고 24시간 내에 뭐 조금밖에 빨갛게 점처럼 올라오기도 하고 물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병이 있거든요. 네. 얘는 햇볕 두드러기 또 다른 거예요. 햇볕 두드러기는 되게 드물어요. 의외로. 햇볕 보고서 빨개지는 거로 다 햇볕 알러지를 네.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다형 광발증의 가능성이 높아요. 햇볕에 의한 두드러기는 진짜 두드러기예요. 정말 두드러기처럼 굵게 그러면. 퉁퉁 나오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햇빛을 보자마자 보자마자 생겨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때 빨리 응급실 와서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에 민감한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열에 민감한 분들도 있듯이 햇볕에 민감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A도 차단해줘야 되고 B도 차단해줘야 되고 옷도 차단하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처음 먹었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처음 먹어도 30%가 그 알러지를 일으켜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전신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옷이에요. 보통 알러지상 일으키려면 맨 처음 단계가 처음 교육을 좀 받아야 돼, 피부가. 노출이 돼서 감작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처음에 좀 대면대면 그러니까 뭔지 알아야 돼. 네. 이렇게 생긴 놈이다 라고 하는 과정이 감작인데 우리나라는 하나의 그 공예품이 있어요. 오칠한 상, 오칠한 쟁반, 오칠한 바닥, 오칠한 기둥 때문에 거기에 이미 감작된 사람이 전 인구의 30%가 있는 거예요. 딱을 처음 먹었는데 바로 알러지 반응이 날 수 어. 있는 사람이 전체의 30%는 된다. 그렇죠. 꽃가루 알레르기가 피부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접촉 피부염처럼 생기죠. 아니면 기존에 있던 특히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 중에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은 아토피가 확 뒤집어져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피부가 어떤 식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로 노출 부에서 기존 아토피가 악화되는 거죠. 악화되는 수증이 거. 악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접촉성 피부염처럼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는 진물이 나고 진물이 나고 빨갛게 되고 그런 질환으로 나타나는데 어떡해요? 우선은 기상청의 그거 알아요? 꽃가루 지수 알려주는 네, 거. 맞아요. 알려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우리 지역의 꽃가루가 얼마나 높은지에 봐서 그날은 외출을 자제하라는 되게 원론저런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요새 그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마스크 쓰는 거. 너무 얼굴이 심한 경우에 저는 차라리 쓰고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스 쉴드 같은 페이스 거. 쉴드 같은 걸 쓰게 하고 긴 팔로
좀 가리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막는 데가 있어요. 비염은 못 막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쵸. 그런데 최소한 피부는 닿지만 않으면 그렇게 가려움증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요새 약간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쓰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슨 사진을 봤는데요. 피부에 글씨를 새긴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우리 두드러기 기억해요? 네네네네. 네, 두드러기 중에 하나예요. 물리적 자극에 의한 두드러기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 묘기증. 그러니까 물리적 두드러기는 그 중에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끝에 압력을 줄 수 있는 펜으로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샵 그리면 이게 빨갛게 올라와요. 이렇게 압력을 일정하게 가했을 때 거기만 히스타민이 분비가 돼서 퉁 부어 올라오는 게 피부 묘기증인 거예요. 내가 피부 묘기증인가 아닌가 의심스러운 분들은 예를 들어서 가방끈 가방끈 되게 무거운 거 했는데 여기가 빨갛게 부풀어오면서 가려운 분. 아토피 환자도 혹시 이런 피부 시술을 받아도 되느냐, 뭐 물광주사 같이 이렇게 뭔가 보습을 주거나 아니면 뭐 스킨 보톡스를 한다거나 무슨 힐러를 맞는다거나 이런 걸 해도 되는 건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치료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얼굴에 뭐 진물이 나는 분들 있고 너무 건조한 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치료가 된 걸 유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건조하다는 거. 건조. 그러니까 보습제를 상당히 픽한 거 사용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 또 하나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염증이 생기고 과도하게 되면 진물이 나는 정도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시술을 할 수 있냐? 가능하죠. 가능하죠. 왜냐하면 주사성의 민감성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빨개지지는 않아요. 가장 먼저 보습 및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보습을 많이 해줘라. 근데 항상 저는 이 단어가 제일 무서워요. 많이 해줘라. 많이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는데 보통 한 3번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해줘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엄마들이 보습제를 약인 것처럼 하고 하루 10번쯤 바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어떨까요? 귀찮고 답답하고 더 가려워요. 적절히 바른다는 거에 대한 기준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기존에 이제 건조해질 수 있으니까 목욕을 자주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 근데 가끔 어르신들이 한 뭐 2, 3주에 한 번 목욕하고 가렵다고 오실 때가 있어요. 그 목욕을 자주 하지 마세요의 그런 기준을 어르신들의 때를 미는 목욕 있죠. 지금 지침대로 하면 매일 미지근한 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미지근한 물 그러면 약간 34도 정도 약간 선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뜨겁게 하면 나왔을 때 온도차가 생기기 때문에 더 가려워질 수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이신 게 일단 얼굴에 보이는 거다 보니까 여드름이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20대에도 여드름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사춘기 때 나던 여드름이랑 성인기까지 올라오는 여드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여기 양뺨 부위에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올라오는 애들이 많았다고 하면 성인기가 돼서는 여기 턱라인 주변으로 해서 좀 좁쌀 형태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좀 불규칙하게 생활 습관이 있다든지 수면이 좀 부족하다든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렇게 하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0대 때 생각을 해보면 학교 가서도 학업이나 스펙 쌓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취업하면 이렇게 상사 플래너님을 연상시키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고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성인까지도 여드름이 좀 괴롭힐 수가 있죠. 예전이랑 다르게 한번 생기면 흉터가 남거나 잘 안 아물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성인 여드름이 조금 더 흉터나 이런 것들이 잘 남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턱 부위가 아무래도 이런 뺨보다는 그 치유되는 것들이 좀 더디기 때문에 그래요? 자국이 더 많이 남을 수 있죠. 몸통, 특히 앞가슴이나 등 이런 데도 이제 등드름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 여드름이 여전히 올라오고요.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면 학생 때에는 이제 뭐 운동이나 이런 거 잘 못 하시다가 몸매도 만들고 하시려고 헬스 같은 운동을 많이 하시면서 이제 모낭염 같은 게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땀도 많이 분비가 되고 피지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좀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겠고 20대 때 좀 특징적으로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게 어루러기라는 질환이 있어요. 이제 몸통에 어디에 한 군데는 희끗희끗하게 빠지고 어느 한 군데는 색깔이 들어오는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올라오는 질환인데 얘는 이제 말라세치아라고 하는 균이 피부에 감염되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항진균제 같은 걸 도포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특히 여름에는 조금 더 심해지고 겨울에는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긴 하지만 한번 생기고 난 다음에 재발이 잦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간 천연, 유기농, 올게닉 이런 거에 대한 환상들이 있어. 그거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맞아. 것이고 뭐 아니요. 천연이라는 건 자연 유래라는 거고 자연 유래라면 자연은 생길 수 있는 모든 부작용들이 같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프로폴리스. 아니 그게 목에 엄청 좋다고. 그러면 이제 또 가려워서 내 환자가 되는 거지. 치약 때문에 여기 접촉성 피부염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프로폴리스가 있는 화장품을 발라서 여기가 빨개지는 분들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슨 뭐 오일 성분, 그건 색소 침착되는 오일들도 꽤 많아요. 햇볕에 노출이 되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오일들, 시트러스 오일들 중에도 색소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오일 선택할 때도 되게 밤에 바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연을 제가 역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려움이 생기는 원인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피부과 의사다 보니까 피부 질환에 가장 많이 있겠죠. 근데 피부 질환은 실은 우리가 가려움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큰 주제가 아니어서는 그거는 좀 뺀다고 네. 보고요. 온도의 변화에 민감할 때, 춥거나 춥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 노화가 진행이 돼요. 우리 피부 노화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죠? 주름.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피부 장벽의 손상에 의한 건조함.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장벽에 있는 기름들이 빠져요. 그렇게 되면 가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손상을 입으면 회복이 빨라요. 나이가 들수록 50대 이후가 되면 어떡해? 안 돌아와요. 그럼 나이 들수록 때도 벗기면 안 돼요? 그럼요. 가볍게 샤워를 하고 발라주지 않으면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니까 가렵다고 병원에 오세요. 피나스테라이드, 두테스테라이드라는 약은 남성 호르몬 자체를 블록하는 건 아니에요. 화난 효소 자체, 테스토스테론에서 한 단계 더 가는 걸 억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를 그렇게 크게 일으키지는 않아요. 약간 심리적인 것도 있고 물론 드물게 거기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중단하면 돌아온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때는 이제 경중을 따져야겠죠. 뭐가 나 더 급한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오래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항상 이제 팔리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남편. 아, 우리 남편도 7, 8년 먹고 있어요. 그러면 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처방을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을 오래 먹으니까 그래도 한 6개월에 3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전 피검사는 나가요. 간 기능 검사나 이런 것들은 나가주는 게 중요할 거고 다행인 건 요새 건강검진을 열심히 하시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어떤 기능들의 검사를 하기 때문에 벌러갈 수가 있는데 건강검진 열심히 안 받으시는 분들은 여하튼 검사를 해가면서 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요. 어떤 분이 여드름 흉터, 페인, 모공 이거 치료 안 돼? 무슨 소리예요? 우리를 모르는 거고. 안 써져. 페이밍 흉터도 저희가 형태를 여러 가지로 나눠요. 동그랗게 패이기도 하고 네모나게 패이기도 하고 뾰족하게 패이기도 해요. 뾰족뾰족한 애가 제일 힘들어요. 박스처럼 된 거는 겉에를 좀 깎아내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프락셀을 쏘거나 치료를 하면 좀 빨리 올라와요. 크로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케미칼로. 네, 저희 전공의 맨날 하는데 만약에 면봉이 있다. 이렇게 있으면 면봉이 있으면 나무로 된 면봉이 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뾰족하게 우리 연필 깎듯이 끝에 깎아요. 여기다가 면솜을 얇게 해요. 그런 다음에 화학 박피, TCA라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 TCA를 약간 묻혀요. 동그랗게 패인 데를 콕콕콕 깎아내요. 살살살살. 동그란 애나 박스는 그래도 이렇게 깎으면 계속 자극이 되니까 일적으로 벗겨졌다가 쫙 차오르는 느낌이 있어서 되게 잘 썼던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이런 남성형 탈모 말고 또 뭐가 있죠? 이렇게? 원형 탈모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탈락하는 거예요. 왜 탈락할까요? 그냥 뭐가 됐던 모낭을 자기 세포인데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의 일환으로 모낭 세포를 염증 세포가 공격을 해서 염증을 만들어 버려서 일시적으로 머리가 탈락해 버리는 질환이 원형 탈모인 거예요. 원형 탈모. 그래서 꼭 이제 이 원형 탈모가 꼭 스트레스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스트레스는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활성산소가 너무 과도한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낭에 염증이 생겨서 탈락해 버리는 머리가 빠지는 탈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패턴형 탈모. 이게 이제 요새 이슈가 되는 소위 말하는 머리가 얇아지고 빠지는. 그리고 자꾸만 얇아지고로 얘기를 하는 게 패턴형 탈모는 저번 시간에 말한 원형 탈모라든지 휴지기 탈모처럼 머리가 쑥 빠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뭔가 진행이 빠져요? 되는데 그 첫 신호가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굵기도 얇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이게 패턴형 탈모의 시작. 이거 남자건 여자건 똑같아요. 근데 요 고민은 원래 선천적으로 머리카락이 좀 얇고 힘이 네. 없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어요. 근데 지금 고민은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다고 쳐요. 왜냐면 그냥 원래 고운 머리였어요. 근데 이 패턴형 탈모의 시작은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얇아지는 힘이 거. 없어지는 힘이 거. 없어지는 왜 거. 힘이 없어질까요? 머리를 만드는 애들이 좀 노나? 노는 거지. 비듬을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아요. 원인으로 돌아가면 되게 다양한 질환이 비듬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소위 말하는 지루 피부염. 지루 피부염. 얼굴에도 이렇게 T존에 생기고 여기가 하얗게 각질을 해서 붉게 되는 지루 피부염이 있는데 얘가 머리에 갔을 때 그걸 지루 두피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렇게 비듬이 잘 생겨요. 두 번째, 아토피 피부염. 그치, 머리에도 올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되게 건조해지겠죠. 얘는 각질도 일어나고 또 하나는 습진처럼 염증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같은 걸로 이 습진을 좀 해결을 해줘야 돼요. 두피 건선. 건선은 워낙 그 자체가 두껍게 각질이 잡히는 질환이다 보니까 이 비듬은 차원이 달라요. 얘네들은 조금 작다고 하면 네. 걔네들은 툭툭 떨어져요. 덩어리가 크게. 네. 그리고 두피 건선은 이렇게 진짜 두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마까지 내려와서 여기가 하얗게 되는 각질과 빨갛게 되는 그리고 염증이 같이 보이는. 울세라, 뭐 슈링크, 인모드, 뭐 서마지 더블로 뭐 엄청 많잖아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야, 우리 고기를 구워보면 시뻘겋게 널브러져 있는 애에다가 열을 쬐끔 가면 어떻게 돼요? 쫙 쪼그라들죠. 아,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는 고주파가 라디오 프리퀀시 수술이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써마지. 근데 얘는 또 이 RF를 주는 데 있어서 모노폴라 단파장 방식이 있고 단파장, 네. 바이폴라 방식인데 모노폴라고 하시면 에너지가 세게 들어가고 아파요. 아. 그래서 써마지는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인모드라는 것도 이 라디오 프리퀀시 계열이에요. 네. 근데 얘는 바이폴라예요. 오. 그래서 조금 덜 아프대요.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많이 또 보는 거 있잖아요. 울세라. 아, 울세라, 슈링크. 이게 하이프. 원래 타겟은 스마스라고 그래서 저는 근막이에요. 근막을 익혀서 얘들을 슉 당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타겟이 달라. 예를 들어 라디오 프리퀀시 장비, 우리 고주파 장비는 진피를 익히는 건데 얘는 여기 근막. 타겟이 깊어. 도대체 기미가 왜 심해지는 거예요? 호르몬 때문이에요. 오.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영향을 기미가 많이 받게 되는데 임신을 하고 이제 보통 3분의 1이 지난 시점부터 호르몬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면서 기미는 나빠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임신 몇 보통 주? 저희가 뭐 봤을 때는 초반엔 잘 안 생기고요. 임신을 보통 3개로 나누잖아요. 네. 1, 2, 3기로 나뉘면 1기 끝날 때쯤부터 많이 나빠지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런데 그게 꼭 정해진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계절적인 것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계절? 여름에 나빠지는 건 당연히 아, 있는 그쵸.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임신하시게 되면 선블럭도 잘 안 하시게 돼요. 뭐든지 화학 제품을 우리 아이한테 갈까봐 잘 안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부적인 자극도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입덧이 심한 분들은 잠도 잘 못 자니까 스트레스 때문에도 기미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당연히 호르몬 때문에 나빠질 수 있어서 네. 임산부 기미는 조금 더 급격하게 나빠져요. 그 기미는 출산을 하면 없어져요? 아니면 그 중에 한 반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다려보세요. 출산할 때까지요? 출산할 때까지. 대신 자외선 차단제 좀 열심히 해주시고. 자외선 차단제 발라도 되는 거예요? 물리적 차단제는 괜찮습니다. 흡수가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좀 하얗게 백탁이 좀 있더라도 뻑뻑한 뻑뻑하더라도 발라놓으시고 잘 씻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마법의 비타민 있죠. 비타민 C. 비타민 C를 열심히 발라주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저는 그닥 권하지는 않아요. 아, 저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 응. 그 기미 레이저는 이렇게 살살살살살 치는 거니까. 네,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 중에 하나예요. 어떤 약도 임산부한테 완전히 먹으면 큰일 난다는 약은 여드름 약밖에 없어요. 레티놀 계열의 약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심리가 태중에 아기가 있으면 뭐든지 조심하게 돼요. 예쁜 아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희가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그때 치료해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약을 먹여요, 저는. 항히스타민제 먹여요. 아. 항히스타민제 중에 보통 임신 20주 넘어서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데미지가 심하지는 않으니까 보통 페니라민 같은 약은 기본적으로 먹는데 걔가 좀 약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먹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르는 것도 원래는 뭐 락티케어 데스오렌 정도 바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너무 심하면 토피셀까지도 올려서 바르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엄마가 잠을 못 자요. 그러면은 그 가려울 때 바르는 보습제 같은 거는 그냥 뭐 아무거나 발라도 아니요. 그때는 임신성 소양증이 있을 때는 보습제를 더 바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려운 데다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려운 건 염증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보습제 바르면 더 가려워요. 그럼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그냥 연고 냅둬요? 바르고? 연고만. 네. 거기다 박잖아요.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식약처에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의약품안전처에서 이런 성분이 들어가면 미백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 성분을 넣기만 하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써도 돼. 고시 원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9가지의 미백 고시 원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당나무 추출물. 얘도 타이로시나제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감초 추출물. 당나무하고 감초 추출물이 대표적인 미백 기능성 고시 원료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알부친. 네. 그것도 대표적인 미백 고시 원료예요. 이제 쓸 수 있는 함량들이 좀 정해져 있긴 한데 알부친은 한 2에서 5% 정도 네, 그렇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새 좀 많이 쓰고 있는 제품 중에 그 원료 중에 하나가 비사보롤이라는 제품을 써요. 비사보롤. 우리나라에 좀 구하기 힘들지만 그런 탑시크릿, 제가 돈 있으면 사고 싶은 이제 그런 제품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되게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 티아미돌. 티아미돌이라는 이제 성분이에요. 티아미돌이라는 성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색소를 만드는 대표적인 효소를 타이로시나제. 우리가 색소를 만드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걔를 주로 억제하는 기능을 해요. 걔는 좋은 아이네요. 버섯에도 타이로시나제가 있어요. 그래서 걔를 대부분 테스트하면서 만든 거예요. 네. 유전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인간의 타이로시나제 얘 구조를 어느 정도 안 거예요. 얘랑 핏하게 만들자 네. 한 게 티아미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유세린이라는 브랜드 많이 이제 보시죠. 네. 그 안에 엔티피그먼트 라인이 있어요. 티아미돌이 들어있는 유세린에 안티피그먼트 라인이 보통 밤에 바르게 되고 햇볕에 노출이 안 된다 그러면 색소 생성을 조금 억제한다 라는 제품이 꽤 비싸요. 저희는 겉에만 떼면 돼서 우리 곧 이렇게 피부라고 칠게요. 여기다가 그냥 주사 마취 여기만 몇 번 찔러요. 진피 안에다가 마취 주사를 놔서 안 아프게 우선 만들어드려요. 피부라고 치고 이렇게 이 단면을 보기 위해선 이렇게 뚫어야겠죠. 이 진짜 펀치 기계는 이렇게 생겼어요. 빨대처럼 생겼어요. 와인 따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놓고 여기서 또 힘을 주면 뚫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피부가 같이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피부가 끄집어낸 거. 네. 끝이에요. 여드름인 줄 알고 건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수술을 받아야 하는 낭종이었다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만 주머니인 거예요. 피부가 이렇게 생겼죠. 표피. 네. 그다음에 진피. 진피. 그래서 이렇게 잘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건 표피가 안으로 쑥 들어간 거야, 일부가. 여드름을 너무 격하게 짰다거나 상처가 있으면서 표피가 안으로 들어갔는데 표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각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각질을 열심히 만드는 거예요. 각질을 만들어내면서 똘똘똘똘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동그래지나요? 동그래지면 이 안에 뭐가 차요? 피지? 네, 피지 각질을 차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면일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돼 있던 게 툭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 안에 주머니가 이 안에 있던 공간이 애들은 그 있으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나갈 때는 없고 그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밀실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약이에요. 약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 색소를 없애는 약. 네. 두 번째는 진피를 튼튼하게 하는 약.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염증이 있을 때 없애는. 네. 얘를 세 개를 섞은 게 보면 그 기미에 바르는 약의 기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미의 색소를 없애는 그런 성분 중에 대표적인 게 하이드로키논이라는. 그래서 이 하이드로키논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기미 연고라고 할 수 있죠. 기미 연고 이름들은 뭐 예전에 트리루마라는 외국 제품도 있었고 우리나라 많이 쓰고 있는 멜라논 크림도 있고 일반 약품인 도미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문 약품인 경우에는 이 하이드로키논이 4% 내지 5% 정도가 들어있고 도미나 크림 일반 약은 2%, 전문 약은 4%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누가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대요. 비누 우리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드넷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통적인 비누는 아니에요. 옛날부터 비누는 고대 이집트 때부터 있었대요. 더 전도 있어. 고대 바빌론 제국에서. 바빌론 제국. 기원전 2800년. 그래서 보통은 제알칼리. 네.
우리가 뭘 타고 나면 알칼리가 남잖아요. 숯 같은 네, 거. 그리고 거기에 향유. 보통 옛날에 뭐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향유를 뿌렸다가 그 기름 있잖아요. 네. 그 기름하고 젤을 섞은 게 비누예요. 더러운 물질은 크게 어떤 성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에 잘 녹는 애. 아, 수용성, 다음에 기름에 잘 녹는 애. 지용성. 얘가 다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시간 그거 기억나요? 칠과 시간에 빨래의 원리를 배울 거예요. 비누가 들어가서 지용성인 애가 붙어서 떼갖고 수용성이 붙어서 떼버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집트도 쓰고 로마 시대에도 쓰고 피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써서 목욕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대요. 첫 번째는 그냥 닦아내는 여기에 묻어서 하는 제품들의 대표적인 게 클렌징 워터. 워터. 네. 얘는 때가 여기로 녹아서 때가 일로 이동하는. 충분히 피부에 접촉을 하면 계면활성제가 이에 있는 지용성 성분을 녹여서 닦아서 같이 밀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걸 토대로 생각해보면 양을 충분히 해서 그쵸. 여기에 살짝 얹어놓는 얹었다가 시간이 필요한 거네요? 한 2, 3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눈에 화장품 많이 했을 때. 그래서 가끔 올려놓고 하는 이유가 네. 여기에 좀 녹아나가게. 이것도 귀찮은 사람들 있죠. 클렌징 패드. 안 지워지면 어떡하지? 안 지워지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봐요. 근데 얘네들의 문제는 지금 보면 뽀글뽀글 거품 나오는 거 보이시죠? 약하게 거품이 있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약하게 거품이 있어요. 네. 여기에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좀 많다는 얘기예요. 닦이긴 되게 잘 닦이는데 얘네가 자극을 줘서 민감성 피부인 사람들한테 클렌징 패드가 좀 더 안 맞을 수가 있어. 내가 용량을 조절 못하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러다가 마스크팩을 얹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피부 타입엔 조금 안 맞다라고 봐요. 왜요? 마스크팩이라는 거는 리브온이라서 올려놓는 제품인데 화장품의 가장 기본적인 계면활성제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얘를 보통 잠깐 올려놓는 건 괜찮아요. 한 뭐 15분 안짝으로 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본전 뽑으셔야지. 그 안에 있는 설펙턴트,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닿으면 민감성 피부들한테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진짜 적정 시간이 10분, 15분까지. 저는 더 짧게 하거나 되도록이면 이런 분들은 마스크팩보다는 그냥 보습제 잘 발라주고 그냥 잠깐 바를 수 있는 안전한 걸로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홍조는 여드름 때문에. 아, 여드름이요? 여드름 주로 볼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볼이 많이 생기니까 박피 화장품들을 되게 많이 쓰세요. 피부를 가만두지 않아요. 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붉게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치료를 할 때는 저희가 그 부위만 치료하고 바르고 이렇게 치료하는 걸 강조하지 전체를 밀어내고요, 깎아내고요, 자극을 주라는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 이유가 이런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여드름이 울퉁불퉁하니까 보기 싫어 그러면서 나는 좁쌀 여드름 없애야지 그러고서 퍽퍽 문질러요. 우리가 박피 성분이 있는 것들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얇아지겠죠. 네. 그럼 밑에 있는 혈관들이 계속 확장이 돼요. 그러면 빨갛게 보여요. 아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흰머리는 노화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되게 젊을 때부터 흰머리가 나는 사람도 있고 흰머리는 대체 왜 나는 겁니까? 흰머리는 결국은 근본적인 거는 이 멜라닌 세포가 손상이 된 거예요. 멜라닌 세포가 뭘 만들어요? 원래는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만들겠죠. 그 색소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흰머리 날 사람들은 그 멜라노사이트가 산화에 민감해서 색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진다가 흰머리 원인이에요. 아 그러면 네 왜 그 산화 능력이 떨어졌을까? 산화에 민감해졌을까? 민감해. 궁금해요. 결국은 ROS라는 게 많이 만들어졌다. 리액티브 옥시즌 스피시스 활성산소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뭐 노화의 주범 이런 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뭐 비타민 C를 많이 먹고 뭐 비타민 E를 많이 하고 하면 좋아질 거다라는 건데 이거는 전체 노화의 같은 얘기죠. 곰탕을 많이 먹으면 콜라겐이 느나. 젤라틴이 들어간 젤리를 먹으면 콜라겐이 늘어나요. 느나. 응. 안 늘잖아요. 왜요? 콜라겐은 신기하게도 글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 네. 그다음에 XY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글라이신 XY, 글라이신 XY, 그러니까 3개짜리 펩타이드가 계속 붙어서 1000개 정도가 되는 게 한 줄이에요. 1000개의 아미노산으로 돼 있어요. 1000개 아미노산. 우리 피부를 통과하려면 500달톤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500달톤 이하가 되면 그래도 피부를 좀 투과할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는데 얘 넘어가면 그냥 겉도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는구나. 그냥 몸에 있으면 대강 한 10% 정도는 가수분해 되고 나머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흡수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붙이고 시간이 지나면 얘가 싹 흡수돼가지고 사라지던데 그럼 그거는 조금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마른 거죠. 하이드로겔이. 네? 이게 참 어려운 게 펩타이드는 기존의 화장품 원료로 되게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미. 이미 많이 들어와요. 펩타이드 뭐 2개, 아미노산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500ml로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섬유화세포를 제공해서 콜라겐을 합성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마스크팩에 들어있는 펩타이드도 먹는 것처럼 그 정도의 규모일 거예요. 그래서 걔가 어느 정도 일부는 흡수가 돼서 섬유화세포까지 운이 좋게 대달을 하면 얘를 자극을 해서 콜라겐을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에는 콜라겐을 바르면 이게 싹 들어가서 콜라겐 한 층이 쫙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 뭔가 그쵸. 진피층에 콜라겐이 쏙쏙쏙쏙 들어가가지고 걔네들이 뭔가 활약을 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근데 펩타이드가 섬유화세포를 자극을 해서 콜라겐을 만들게 도와주는 거지 30만 달톤에 애가 들어갈 수는 없어, 이 피부는. 피부과는 또 모든 사진을 이렇게 찍어놔요. 비포 애프터를 보려고. 근데 1년차 때 제일 많이 혼나요. 포커스 나가면 그날 손 들고 서 있어야 돼. 사진을 찍는, 그러니까 피부과 가셔서 사진을 왜 찍나? 난 정말 창피해서 죽겠는데 왜 찍나? 그럼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진료 보기 전에 저희 사진 리뷰를 다 하고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 목적은 정말 희한할 때가 있어. 이 병이 뭐지? 왜 이렇게 생기지? 내가 교과서에서 보거나 발표된 거랑 좀 다를 때 그러면 결국은 거기 그 사진하고 조직검사 사진을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상의해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스코어링을 해요. 얼만큼 중증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린 아토피 피부염에 산정 특례를 하려면 이지라는 점수가 23 이상이 돼요. 물론 제가 카운팅을 하죠. 근데 이게 기록으로 남기려면 얼굴에 몇 %를 침범했고 붉은지 그거를 사진으로 다 남겨놓기 때문에 걔를 가지고 중증도를 평가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지라는 점수, 이제 건선에서는 파지라는 점수를 냈는데 얘도 전신에서 얼마를 침범하고 얼마큼 하얀 게 붙어있고 이렇게 판단할 때도 써요. 좁쌀도 흰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좁쌀 여드름은 의학적인 텀은 아니고요. 내가 만졌는데 이렇게 매끈매끈한 피부가 아니라 뭔가 거실거실한 여드름을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드름의 순서가 있다고 하면 하얀 면포, 좁쌀 여드름이 됐다가 그럼 거기에서 여드름균이 서식하면서 얘를 화농성으로 노랗게 익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안에서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안쪽이 다 염증의 떡이 되는 거지. 그래서 눌러보면 어떻게 딱딱한 여드름들 있죠. 결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드름 중증도에서 가장 중요한 카운트는 결절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좁쌀 여드름 단계에서 관리를 잘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첫 단계, 두들두들하게 오란 좁쌀 여드름이 있다? 이거는 발라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화장품으로는 안 돼요. 노랗게 곰거나 빨개지지는 않았는데 약간의 염증이 있다. 그 정도도 일반 의약품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약한 염증이지만 염증을 빨리 잡아주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시 과각화가 줄어들고 과각화가 없으면 염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클들을 끊어줄 수가 있는 거고. 일단 세라마이드가 뭔지부터 설명을 자, 해주시면 그러면 돼요. 처음부터 갈게요. 네. 장벽에 크게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죠. 벽돌과 시멘트. 네. 벽돌은 단백질 구조, 시멘트 구조는 기름이라고 했어요. 기름의 크게 세 가지 성분은 지방산, 콜레스테롤. 그게 세라마이드. 아! 이게 가장 좋은 비율로 지방산, 다음에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가 1대1대1의 비율로 지질을 만들어서 발라주면 피부 지질하고 똑같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장벽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었어요. 또 실제 세라마이드가 왜 또 중요하냐 했더니 아토피들한테 봤더니 전체 지방이 다 지질이 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세라마이드가 부족하대. 그러면서 갑자기 2000년대 초반에 세라마이드가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세라마이드를 잘 발라주면 아토피가 좋아지겠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세라마이드를 찾아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대체 어떤 세라마이드가? 예전에는 그냥 세라마이드 MP를 많이 넣었어요. 그러고 훌륭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MP? MP는 뭔가? 세라마이드가 스핑고신 N 구조, P가 있는 거. 근데 최근에는 뭐 O 구조, 하이드록시 기가 있는 스핑고신과 뭐 이렇게 구조, OS, 뭐 OP, 뭐 EOS, 오메가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라마이드 종류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하나하나의 세라마이드의 종류를 뜯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길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길어지면 어떠겠어요? 더 만들기 힘들겠죠? 비싸겠죠. 근데 실제 우리 몸의 구조는 세라마이드가 긴 애들이 많고 얘가 피부에 좋은 거예요. 구조를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긴 거를 만들어야 하는 게 연구원들의 숙명이겠네요. 그렇죠. 전 바르는 세라마이드만 생각했었는데 요새 세라마이드를 치면 먹는 세라마이드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니 되겠어요. 세라마이드 먹는다고 세라마이드가 만들어지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지방산인 거잖아요. 지방산 그 삼겹살 먹으면 되나? 그냥 그렇죠. 그냥 기름 먹으면 지방산 들어있고. 오일 먹기와 참기름 먹기, 들기름 먹기 막 이런 거.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라마이드의 원료는 뇌였다고. 아, 뇌 같은 거? 아, 뇌 같은 걸 먹으라고요? 중국 가니까 저번에 주던데. 중국 가면 비싼 게 뭐 원숭이 뇌 같은 거에서 나오는 세라마이드. 근데 이게 사람들 생각하는 거 저희가 발라도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번에 그런 논문이 있긴 했어요.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멜팅 돼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데 세라마이드가 들어가서 자 피부를 찾아가야지 깨지지 않고 위산을 다 버텨갖고 다시 갈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피부 하나도 리듬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피부가 가장 주기적인 애 중에 하나거든요. 하루 밤새면 진짜 완전 피부 막 탄력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거 광고 기억해요? 아, 미인이시군요. 미인은 잠꾸러기? 그런 정도로 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광고를 했었고 2019년부터는 에스테로더도 그랬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사람들을 이렇게 화장품을 잘 바르면 마치 3시간 더 잔 피부 같은 잠, 수면 주기, 일주기 리듬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기랑 피부랑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자고 있어야 될 시기에 햇빛이 들어오면 얘랑 일치가 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쉬어야 되는데 방어 기제를 작동해야 되는 방어 기제를 자꾸만 작동을 하고 있고 회복 기제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멜라논 크림이라는 것도 있고 도미나 크림이라는 것도 있고 좀 이름 비슷한 도미나스 크림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저처럼 이렇게 좀 생겼거나 아니면 기미가 생기려는 기미가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걸 바르는 것이 좋은가 이걸 딱 정해주세요. 자기 멜라논 크림입니다. 너무 명확한 게 왜냐하면 텍스처가 지금 좀 깨졌어요. 그 주름이 생기면서 색깔이 얼룩덜룩한 상황이어서 3개가 다 들어있는 포뮬레이션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약간 기미가 생긴 것 같은데 약간 그러면 애매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도미나스부터 화장품부터 먼저 하시는 게 나은 게 잘못했을 때 사고가 나면 확진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순서는 도미나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옆집에 쓰던 거 받아서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고 뭐 아토피가 심해지고 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면 무조건 피부과 가서 저 알레르기 검사 하러 왔어요.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검사가 마스트라는 검사를 해요. 90가지 정도를 하는데요. 이제 크게 2가지로 보통 나뉘는데 날아다니는 항원에 대해서 흡입 항원에 대한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음식에 대한 항원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떤 검사냐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스트 검사라든지 캡 검사라는 게 자, 우리가 특별한 물질이 있어요. 특별한 물질. 단백질이 보통 원인이 되는데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려면 얘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별한 IgE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네. 자, 동그랗게 생겼고 내 Ig가 이렇게 있어요. 딱 맞아요. 그래서 만나면 내 마스트셀이 반응해서 확 화나야 돼요. 그럼 가려워져요. 이게 알레르기 반응. 이 마스트 검사는 이 특정한 IgE라는 것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에서 요런 Ig도 있고 이런 Ig도 있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저런 물질에 있어서 화가 날 수 있다. 근데 왜 캡 검사예요? 나도 몰라요. 그냥 상표 이름이래. 그래서 이거는 자 면역 특이 항원 검사인데 마스트는 그때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특이한 항원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트는 동시에 여러 가지 항원을 놓고 쫙 한다 그러면 얘는 솔직히 항원을 조금 더 쪼개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유를 봐도 우유 중에 우유 덩어리가 있으면 요만큼을 보더라고요. 되게 자세히 봐요. 이거는 근데 그러면 진짜로 알레르기가 굉장히 의심되는 아기한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기한테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복잡한 거 볼 때 많이 연구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정말 이 항원을 꼭 피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쓰는 그런 검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비싸요. 또 어떻게 써요? 정확해요.
많은 과에서 알레르기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캣 검사도 뭐 이비인후과, 소아과 뭐 이런 데서도 다 할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뭐 내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피부과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세부 전문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소아 알레르기 전문의들이 따로 있어요. 아, 네. 소아 알레르기를 전공하신 분 아니면 해석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아, 그럼 그냥 일반 소아과에서 이 검사를 받더라도 정확한 결과를 해석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소아 알레르기 분과 전문의들한테 저는 보통 해석을 맡기고요. 피부과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피부과 선생님들이 알레르기를 전공하지 않고 알레르기 환자를 많이 보지 않는 경우에는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다음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마찬가지인 게 알레르기를 전문으로 하지 않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도 해석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경우는 이제 동네에서 자, 알레르기 검사해주세요. 네. 검사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뭐 갑자기 너무 과대 해석을 하거나 너무 무시한 해석을 하고 오면 환자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